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면 지금 여러 번째인데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잘 지키고 있나요? 네. 에, 제 실시간이면 뭐 언제 뭐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간략히 여쭤보고 시작할 텐데, 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좋네요. 날씨도 맑고, 또 건강과 평안 유지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158페이지까지 마쳤고, 오늘 제가 저번에 끝날 때 보니까 164페이지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59페이지의 생물학적 측면은 제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생물학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거는 사실 암기식 수업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159페이지 그 생물학적 측면의 맨 하단에 보시면 이게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 가진 사람이 맨 하단이죠. 가족이나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물론 아무래도 이제 가족 남이면은 그나마 우리가 좀 간략히 겪고 뭐 볼 일이 없겠지만,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이거나 한 직장 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업을 배우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요. 네. 물론 우리 뭐 질문을 좀 해주신 분도 계시던데, 가족일 경우에도 가족일 경우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현병 아이를 둔 뭐 학부모는 아니고 조현병 자녀를 둔 부모의 모임, 뭐 혹은 뭐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의 모임, 뭐 카페에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부모님들도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다는 의미예요. 공부하거나 노력하는 거죠. 뭐 그런 카페들이 막 있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 있을 때에는 공부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도 사실 언뜻 드렸지만, 요즘 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사회적 비용이죠. 네. 사회나 다른 사람의 삶을 갖다가 삶을 우리가 좀 연민을 가질 수 있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요. 그래요. 164페이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표 5-5를 꼼꼼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라고 나와 있네요. 1번이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연결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우리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 이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믿게 되면 좀 뭐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염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삶을 개선시켜 나가고, 우리가 뭐 인생을 뭐 오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행복한 삶이죠.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그냥 이렇게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삶을 소모적이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사회적 낙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누가 막 이렇게 병명을 막 이렇게 드러내진 않죠. 비밀 보장이 되죠. 근데 뒤에가 나오죠.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자기는 굉장히 이제 좀 잘났고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존경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칭송받아야 할 존재인데 내가 환자였어?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는 그래서 1번과 연결이 되죠. 병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도 않고 그래서 4번이 나오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은 완벽하고 좀 자립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요. 누구나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존재는 완벽하지 않죠. 다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점의 정도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뭐 보완해 나가는 그게 이제 삶의 어떤 성숙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자기 결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결점이 없다가 아니라 내 결점이 뭐였어. 근데 결점이 있어서 막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막 밀어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성은 그런 결점을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고 너무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자기 결점을 이제 과하게 비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자기 결점이 있다라는 거를 인간의 결점 있다라는 거를 수용하고 가는 거죠. 수용하면서 그거를 이제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치료할 만한 자질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 병원 가서도 병원이 어쨌든 상담 가서도 상담자랑 굉장히 기싸움을 할 수가 있죠. 다녀와서도 아마 상담자를 많이 또 뭐 깎아낼 수도 있고 뭐 수준이 별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막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인테리어가 별로더라 이런 식으로. 예. 어쨌든 뭐 그래도 이게 보통 이렇게 흠을 많이 잡죠. 그래야 이제 자기가 좀 더 완벽하고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점 있는 사람한테 사실 그 결점은 누구나 있는 건데 그 별 결점도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나한테 무슨 조언을 해? 충고를 해? 뭐 나를 도와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자기 뭐 일부 결점만 보여도 그렇죠. 그러니까 6번에서도 치료자가 그 적절한 언급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치료자가 이제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지적이라든가 이렇게 불쾌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잘해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다른 관점을 보게 어찌됐든 뭐 도와주면은 자기 생각이랑 이렇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얘기한 사람을 이제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7번에 대중적인 관심과 존경을 원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변화나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런 욕구 자체가 없죠. 자기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변화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죠. 오히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야 한다고만 보고 있죠. 8번에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치료자의 진정성이 성공자 치료를 받는 게 이건 뭐 이제 치료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어쨌든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고 합리화일 수도 있고 다 비슷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인 거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거니까요. 왜냐면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기 탓이 아닌 게 만들려면 상황을 꾸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되고 변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작하게 되고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도 봤지만 뭐 그 남동생 있지 않습니까? 남동생이 그 공부를 잘하는데 뭐 그 사람이 사업에는 첫째죠.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두 분한테는 가가지고
관심이 없다라고 그랬다. 결국은 거짓말이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찌됐든 그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이 부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치료자로 입장으로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역시 여전히 권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꽤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해요. 이분들을 치료하는 장면은.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들이 그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까지 이렇게 상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 말고요. 병원에서는 성격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알고 계시나요? 물론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부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애성을 뭐 처방받아 가지고 뭐 정상이 된다 이렇게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상담소로 어쨌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내, 거기까지만 이렇게 데려가 줄 수 있는 지혜만 있더라도, 데려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지만 문제 인정을 안 하는데 갈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뭐 치료 시작하기는 이제 이거 유도프스키 박사님이 이렇게 자기 예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근데 이들의 상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치료자에게 협박하거나 이렇게 명령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윗사람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부도 하겠지만, 또 나름 또 윗사람은 또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산에서 받듯이 이렇게 비하하죠. 힘겨루기를,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가 힘겨루기를 피해야 한다. 이거는 일상 장면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치료자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죠. 성격장애인 분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면 말씀드리자면 정상인이 힘이 빠지죠. 내가 힘이 안 빠지고 나도 계속 힘겨루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건 자기를 의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러니까 성격장애자하고 대등한 수준에서 뭔가 이렇게 그 힘겨루기가 이루어진다. 그거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격장애자인 분들하고 힘겨루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건강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분들한테는 소모적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죠. 힘겨루기로서 할 필요가 없고, 뭐 환자로부터 가장 큰 칭찬은 내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참 남들에 대한 그 칭찬을 하기 어렵다. 앞에서 나왔듯이 칭찬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니까 타인을 비하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격려나 칭찬은 거의 기대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려나 칭찬 좀 차이가 있죠. 그 비슷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약간 마지못하거나 뭐 그 사람한테 뭐 잘 배워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조건적이지 않은 격려, 칭찬이 필요한 거잖아요. 칭찬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한다거나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나한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칭찬은 조작적인 거지 않습니까? 격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격려한다거나 내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격려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그건 역시도 그건 격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무의식적인 게, 성격장애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어야죠. 순수하게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순수하게 관계를 해야죠. 167페이지에 그 네 번째 줄에 자기 성취를 과장되게 이야기한다. 이것도 거짓말에 해당하죠. 그다음 거기서 한 다섯 번째 줄 내려가면 거짓말 위에 위선적인 겸손함으로 양념을 친다. 요즘 뭐 그 연애프로에서 MSG 친다고 그러는데,
유선적인 겸손함으로 양념을 친다. 양념. MSG라고 나지 않습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네. 자기가 통찰이 있는 사람인 척도 해요. 또 자기가 이렇게 감정을 잘 이렇게 보는 사람인 척도 하고 공감적인 사람인 척도 해요. 이게 약간 상담 쪽을 배우는 사람일수록 그런 걸 조금 더 그 스킬을 이제 배우니까 이제 그 기술적인 거를 이렇게 또 이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인 관계나 무슨 CS 교육이나 뭐 사람 공부를 조금 하는 성격장애인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여기서는 이제 데니스가 이게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척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 선거 이슈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두면 정치인들이 그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용한 언어나 행동들을 봤을 때 이게 실수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평소 때 살면서 쌓아온 그들의 그 마음가짐과 그런 성숙과 지혜 그리고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죠. 사실은 급작스럽게 막 사람을 완전히 무슨 비하하는 용어가 갑자기 나올 수는 없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진정한 겸손함인지 진정한 성숙함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두시면 뭐 투표를 할 때라든가 뭐 삶에서 어찌됐든 앞에서 왔지만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혹은 내가 뭐 그 여러분들이 사업주가 되어서 혹은 나중에 창업을 해서 동료랑 같이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창업을 했는데 그렇죠? 벤처 창업이든 그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거 창업을 했을 때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게 얼마나 그거는 큰 힘이 되죠. 저도 종종 무슨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호흡이 착착 맞냐. 성격은 완전 반대인데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성격이 달라도 서로에 대한 그 이해, 공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손발이 맞아서, 그렇죠? 부부가 뭐 떡볶이집을 하든, 뭐, 저기, 그 푸드트럭을 하든, 이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격장애인 분들하고 일하는 건 굉장히 고달프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눈이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168페이지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앞에 나왔던 그 데니스가 부하 직원을 착취하고 결과물을 나누려 하지 않고, 이거는 데니스 이야기지만 직장에서 이제 보통 보이는 특징인 거죠. 그리고 감사위에서 어떤 문제가 노출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렇죠? 이 사람들 주위에는 칭찬받으려는 아청꾼들이 모여들었고 회사를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정직하고 좀 좋은 사람일수록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죠. 이 사람 밑에서 내 삶을 이렇게 기쁘게 성취해 나가고 자기 그 자아실현 있죠. 그런 거를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직장에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이제 더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가죠. 그 대신에 그 사람들 주변에 아청꾼들로 모여들기 때문에 회사에는 결국은 손실이 가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짓과 기만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 169페이지에 그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님은 아이를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이용한다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간략히 얘기했지만 아이의 존재를 도구화시켜 버리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한다든가 운동을 잘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실제보다 또 과장시키기도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부모는 그 세 번째 줄이죠. 부모는 아이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조종하고 조작하고 강요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는 자꾸 부모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자녀는 내적 감정이나 느낌, 자기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을 자기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의 눈치를 보다 보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숨기면 엄마가 칭찬 안 해주니까 자기 감정을 자꾸 차단하고 숨기게 되죠.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보게 되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좀 돌아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았지라도 성인이 되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의 자기애적인 욕구에 여러분들이 맞춰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을 또 주도적으로 주도적이란 표현보다 좀 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만약에 자기애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요. 그래서 그 자기애적인 그 부모를 가진 사람은 5-6에 나와 있죠. 하단에 그 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또 포기하는 경우, 이거는 희생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확장된 자기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헌신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헌신을 가장한 자기애적인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뭐 심판 경기에서 뭐 심판을 밀어붙인다고 하는 아빠 얘기도 나와 있네요. 사실은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 어떤 공정함이라든가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는 걸 배우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함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세 번째, 미인대회나 이런 것도 합격시키기 위해서 막 투자하는. 5번에 성적에 집착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뭐 우리나라에 그 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 뭐 했었던 거 하는데. 인류대학의 어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학구열 같은 거 불타는 부모님들 있으신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71페이지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아까 이제 병적으로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앞 뒤에 이제 의존성 성격장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오히려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자기 중심에 선 사람은 결혼을 할 때에도 부모님이 아무리 완강하게 반대해도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정말 성숙하고 훌륭하고 본인도 그렇다면 그 부모의 그 반대를 충분히 겪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될 사람이든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좀 저 역시도 의문점을 가질 것 같아요. 부모님 말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4번째 줄에 나와 있죠. 제가 일전에 그 취창업 우리나라 우리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한 그 취업교육 뭐 이런 것들 많이 시키는데 MBTI 같은 거.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적성검사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감정이라든가 자기 내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맞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그런 자기 진로나 취업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 거죠.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MBTI 유형으로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자기와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감을 느낀 나는 불완전한 사람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 부모님일 경우에 그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